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는 행복을 그립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박혜령, 펴낸 곳은 서교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2006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화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강인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동백꽃을 주로 그리며 대표작으로는 남도의 봄 시리즈와 동백 그리고 모란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책은 해피바이러스 박혜령 화백의 인생론, 행복론이 담긴 책입니다. 결혼과 육아로 불현듯 멀어져야 했던 화가의 꿈, 암투병과 사별이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찾아가는 자전적 에세이 36편이 실려 있습니다. 저자의 궁극적 바람은 행복을 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진정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별식. 남편은 큰딸이 결혼한 뒤 방송국 임원으로 정년을 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휴식기를 가졌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 남편은 퇴근 후에는 곧바로 귀가한 적이 거의 없었다. 1년 365일 가운데 360일을 지인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였으므로 그런 남편은 고혈압 클리닉에서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받았으나 아직은 몸에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끔 자신의 간이 철제간이라고 웃으면서 말하곤 했다. 어느 날 한 중소기업에 감사 자리가 났다. 일주일에 며칠만 나가면 되는 자리라서 여전히 집에 있는 시간은 전보다 길었다. 권위적인 남편은 퇴직 후에도 집안일을 조금 더 거들지 않았다. 나와 수없이 부딪힌 끝에야 비로소 빨래를 개었다. 그것만 해도 놀라운 발전이었다. 얼마 후엔 소일거리로 탁구장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인기가 좋았다. 무릎이 안 좋아 운동을 즐기지는 못했지만 심판을 보며 회원들과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그렇게 인생 2막을 보냈다. 그동안 나는 수채화 강의와 작품 활동에 집중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아들이 독립한 후 막내와 세 식구로 살던 어느 날 남편이 나를 조용히 불렀다. 그러더니 은근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회사에서 다시 부르네. 부사장 발령이 났어. 방송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짓는 명예로운 자리에 자신이 지명되었다는 것이었다. 오 하느님, 삼식이가 된 남편이 거대 방송국 KBS의 부사장에 중용된 것이다. 아이들을 급히 집으로 불러 포도주 파티를 열고 남편이 입을 양복도 정성껏 마련했다. 남편은 그저 싱글벙글 웃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전과 달리 크게 부드러워졌다. 남편의 첫 출근 날,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앞에 멈추었다. 전용 운전기사의 비서까지 딸려 있었다. 마침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남편은 연말연시 일정을 바쁘게 소화했다. 회사의 주요 일정과 회의 참석은 물론 전방 부대 방문, 가요 대축제 시상식 등 굵직한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12월의 마지막 날, 남편은 갑자기 상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세브란스에서 정밀 검사를 마친 후에 주치의가 나를 따로 불러 조심스레 말했다. 간암입니다. 네? 그 순간 온몸이 파르르 떨렸다. 그래도 나을 수는 있는 거지요. 저 역시 암 환자였지만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말기입니다. 겨우 서너 달 남으신 듯합니다. 청천벽력이었다. 남편 인생의 정점에서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정말 몰랐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직으로 돌아왔건만 지금까지의 고생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이 소식을 접한 지인들은 홍삼이며 차가 버섯이며 온갖 몸에 좋다는 음식을 보내주었다. 환자의 몸이라 가려먹는 음식이 많아 안타까울 뿐이었다. 병문안도 끊이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은 물론이고 고향 출신 음악 애호가들로 구성된 에스텔라 모임, 신길동 시절 인연을 맺은 마실 모임에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남편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이 줄지어 찾아왔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영양분이 복강에 그대로 고여 복수가 된 것이다. 그에 반해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잠시 입원을 해서 복수를 빼고 나면 남편은 배가 쑥 들어갔다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병원 3층 식당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집에 돌아오는 것이 외래 진료의 마무리 의식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복수를 7, 8차례나 뺐다. 시간이 갈수록 복수에는 핏빛 농도가 점점 더 짙어졌다. 다시 진료를 받던 어느 날 주치의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환자의 주변을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환자의 주변을 정리하라는 것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는 남편에겐 애둘러 다른 말을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완화치료센터로 담당이가 바뀌었다.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환자들에게 통증 조절을 해주는 과였다. 마약성 패치까지 처방되었다. 마침내 암이 되퇴부로 전이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게 되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겨우 걸을 수 있었고 길 건너 식당을 갈 때는 아예 차로 이동하는 게 나을 정도였다. 언젠가 내가 그랬듯이 남편도 주 5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극심한 통증이 오면 처방받은 패치를 붙이기도 했는데 부작용 탓에 고통이 더 심했다. 아, 먼저 겪어보지 않았던들 그 고통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 내가 겪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겪으며 남편 또한 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2016년 5월 우리는 큰딸의 제의로 가족 여행을 갔다. 목적지는 제주도였다. 주말을 이용해 각자 시간을 맞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모여들었다. 우리는 델문도라는 카페에서 마지막 가족 사진을 찍었다. 델문도란 이 세계를 뜻하는 스페인어다. 그 사진에서 남편은 혼자만 웃지 않고 있었다. 말기암 투병으로 인해 병색이 완연한 얼굴, 그 강인하던 얼굴이 흑백으로 처리된 듯 했다. 그리고 여름, 기록적인 폭염 경보가 이어지던 날씨가 한풀 꺾인 듯 싶었다. 우리는 창문을 열고 한적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남편은 가을이 오려나 보다 하면서 오랜만에 특유의 해맑은 미소를 띄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증세가 악화되어 오후 내내 구토를 하던 남편은 초저녁이 되자
통증을 더는 견딜 수 없다면서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서늘한 예감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급히 주치의와 통화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그러면서 서둘러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남편은 숨쉬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연신 입술을 달싹거렸다. 순간 나는 귀를 남편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여보, 사랑해.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은 남편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다. 남편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렇게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남편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그의 나이 고작 만 63세였다. 며칠 후 서랍을 정리하다 유서를 발견한 나는 또다시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과 나에게 남긴 말은 온통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였다. 아, 인간에게는 어째서 진심을 전달하는 일이 이토록 어렵단 말인가. 평생 들어본 적 없었으나 마음속에는 늘 간직해온 말들. 술과 친구를 가족보다 더 사랑한 사람.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임용된 지 불과 2달 만에 사표를 내었으나 회사에서는 연결식을 성대히 치러주었다. 수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찾아와 영전의 꽃을 헌화했다. 낯익은 아나운서가 남편의 경력을 낭독해 주었다. 일생을 방송기술 개발에 몸담아 오신 고인은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방송통신장비 개발에 이바지한 공으로 대통령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때 프리즘잼이라는 주유소 미터기식 개표 방식을 개발하고 KBS 개표 방송에 적용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디지털 TV 방송용 송신기를 개발해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장영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1989년 최신부 장관 표창장 등 방송기술 부문에서 여러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다. 남편은 술만 마시며 세월을 보낸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의 작은 거인이었다. 뜨겁게 사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고등학생이 된 나는 새로운 진로 고민에 빠졌다. 미술 못지않게 문학에 대한 애정이 부쩍 커진 탓이다. 사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요절한 천재 작가 전혜린에 푹 빠져 있었다. 언니들이 전혜린의 미래 완료의 시간 속에서를 읽는 것을 보고 따라 읽은 탓이었다. 전혜린은 1934년 일제강점기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났고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들은 바로는 독일에서 헤르만 헤세와도 친교를 나눌 정도로 뛰어난 여성이었다. 오로지 문학의 헌신에 자아를 찾고자 했던 그녀는 당시 많은 여성들에게 흠모의 대상이었다. 중학생이었던 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전혜린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엔 죽음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전혜린이 어떤 여성보다도 더 뛰어난 지성인이라고 믿었다. 뮌헨 유학 시절을 담은 책을 보며 나도 언젠가는 뮌헨으로 유학 가서 전혜린처럼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덧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더는 선택을 미룰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전혜린이 다시 떠올랐다. 불꽃처럼 이 세상을 살다 간 그녀. 만약 전혜린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 책장 속에서 전혜린의 수필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펼쳐보았다. 언제 그어 놓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밑줄 위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격정적으로 사는 것, 지치도록 일하고 노력하고 열기 있게 생활하고 많이 사랑하고 아무튼 뜨겁게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순간 뒤통수를 쾅 얻어맞은 것 같았다. 문학과 미술 중 어떤 것에 더 오랫동안 열정적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거나 두 개의 길 모두를 갈 수는 없어. 그랬다간 아무 것에도 뜨겁지 못할 거야.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술의 미래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활짝 열린 들판의 끝에 어떤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문학보다는 미술 공부에 좀 더 마음이 끌렸다. 마음을 정했으니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서야 했다. 마침 미대에 다니는 같은 반 친구 언니한테 처음으로 미술 과외를 받았다. 주로 사비 연필로 정물 그리기였다. 그러다가 동숭동에 있는 화실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화실 선생님은 서울대 미대를 갓 졸업한 보헤미안 같은 사람이었는데 늘 우수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진지한 모습이 줄리앙 석고상과 너무 닮아 혼자 웃기도 했다. 나는 점점 더 미술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2학기 개학을 앞둔 무렵에는 서울대 미대 회화과 진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 화실 선생님의 후배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나는 그 길로 종로에 있는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학교가 끝나면 저녁 내내 학원에서 그림을 그렸다. 다른 미대 지망생들과 어울려 석고 대생의 기초는 물론 수채화도 한층 더 심도 있게 배웠다. 체계적인 가르침은 확실히 주요했다. 그동안 막연히 알던 부분들이 선명해졌고 그림에 대한 나만의 생각과 실력도 쌓여갔다. 사춘기는 누구나 흔들리기 쉬운 시절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림 그리기가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으니 말이다. 그림을 통해서 비로소 나라는 자존감을 지켜가며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순간, 삶이란 그런 순간을 찾아내고 또 그런 순간을 소중하게 지켜가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억지로 찾아내기보다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다. 그러니 지금 당장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레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으리라. 마음껏 방황하고 치열하게 시도하자. 뜨겁게 사는 것,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레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으리라. 마음껏 방황하고 치열하게 시도하자. 뜨겁게 사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혼자서도 외롭지 않기. 혼밥, 혼술, 혼회, 혼행, 혼영. 혼자 밥을 먹거나 여가를 보내는 일이 어느덧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 되었다지만 나에겐 그런 것들이 도통 익숙하지 않았다.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고 주눅이 드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나이 먹은 여자가 왜 혼자 여행을 왔을까 의아하게 여길까봐 혼자 영화를 볼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일쑤였다. 특히 전시회 준비를 하거나 강사 일을 하다 보면 혼자 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과는 눈도 맞추지 못하고 묵묵히 밥만 먹곤 했다. 급하게 먹다 보니 밥맛이 있을 리 없었다. 혼자 된 후로는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 견디기 힘든 날들이 많았다. 남편이 떠난 이듬해 봄, 나는 동백 사진을 찍기 위해 거제도로 향했다. 홀로 운전하고 배까지 타는 일이 버거워 여행사의 안내를 받았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1박 2일 여정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혼자 온 사람은 나밖에 없는 듯했다. 은퇴한 부부 동반그룹, 중노년의 여성 동창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는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동백꽃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혼자라는 이유로 무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아서였다. 통영에 도착하고 저녁이 되자 가이드는 통영 어시장에서 자유롭게 저녁을 해결하라 말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야속했다. 낯선 곳에서 혼밥을 해야 한다는 게 왠지 서글픈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짝을 지어 식사하러 어디론가 떠났다. 하지만 끼니를 걸을 수는 없는 일. 초봄의 어시장, 비릿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지천으로 깔린 신선한 해산물을 구경하고 있자니 시장기가 밀려왔다. 횟집에 가고 싶었다. 차마 혼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혼밥하는 사람은 봤어도 혼회, 혼자 회먹기를 하는 사람은 여지껏 보지 못했으니까. 그 순간 통영의 명물 충무김밥집이 보였다. 간단히 김밥으로 때울까 하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좌판 가득한 멍게와 해삼이 눈에 확 들어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이었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야 없지. 해삼과 멍게를 한 바구니씩 주문하니 건너편 횟집으로 가져다 준단다. 넓은 횟집에 혼자 있으려니 자리값이라도 치려야 할 듯해서 회덮밥을 한 그릇 더 시켰다. 곧 둘이 먹어도 남을 만큼 푸짐한 상이 차려졌다. 태어나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멍게 해삼이었다.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다. 숙소로 들어온 뒤로는 혼술에도 도전했다. 낮에 찍은 사진들을 보며 혼자 500ml 캔을 비우고 있으니 무척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다 마신 캔을 휴지통에 구겨 넣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렇게 혼자 여행 와서 혼술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나는 지금껏 행복이란 것을 일상의 시간과 완전히 분리하며 생각하고 살아왔다. 행복은 저만큼 높은 언덕 위에 있어 힘들여 올라가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무엇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꼭 누군가와 함께여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차피 인생은 홀로서기 아니던가. 내 삶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하는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막상 적응하고 나니 편한 점이 훨씬 더 많았다. 이제 누가 옆에 앉는지 신경도 안 쓰인다. 오직 밥이 맛있는지 아닌지, 영화가 재미있는지 없는지, 그림이 아름다운지 아닌지 그런 본질적 행복만이 중요해졌다. 동백꽃 필 무렵 2019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열리는 인기 아트페어인 서울 아트쇼에 참가했다.
부스 하나를 친구와 둘이 나눠서 쓰기로 하고 부스를 채울 작품 준비에 들어갈 무렵 우연히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다. 박복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채 세상을 살아가던 동백이 용식이라는 청년을 만나면서 변화해가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그려낸 이 드라마는 당시 시청률 20%를 넘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TV를 잘 시청하지 않는 나였지만 본방사수를 하며 방송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화면 속에 간간히 등장하는 동백꽃 일러스트였다. 간단하게 그린 것처럼 보였지만 새빨간 동백꽃의 특징과 매력을 아름답게 포착하고 있었다. 불현듯 전시 제목을 동백꽃 필 무렵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길로 전시 콘셉트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 전시 리플릿도 신경 써서 만들었다. 부스에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나니 나름 멋져 보였다.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도 우리 부스의 제목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관람객들은 동백꽃이 활짝 핀 부스에서 발길을 멈추고 셀카를 찍기도 했다. 내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어졌다. 부스 외벽에는 모란과 사과나무 작품도 걸려 있었지만 그날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동백꽃이었다. 내가 동백꽃을 주요 소재로 삼은 건 새빨간 꽃잎과 노란 꽃술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에 반해서지만 동백이 주는 강인한 생명력과 지조가 주는 매력 때문이기도 하다. 동백은 차디찬 한겨울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봄을 잉태하는 꽃나무다. 그 옛날 마땅히 즐길 것이 없던 시절에 남쪽 섬사람들은 동백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봄을 맞이할 희망에 부풀었다. 대지를 붉게 수놓은 꽃송이들을 보며 선조들은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떠올렸다고 한다. 가장 아름답고 싱싱할 때 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마치 선비의 고고한 마음가짐을 닮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동백은 이렇게 나무에서 한 번, 땅에서 한 번 피어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요즘도 동백을 찾아 남쪽으로 길을 떠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얀 캔버스 위에 붉은 꽃잎과 노란 꽃술을 옮겨 담을 때도 동백꽃과 사랑의 유의를 하는 동박새를 그릴 때도 가슴은 사정없이 고동친다. 그러나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전시회에서 내가 그린 동백 그림을 선보일 때다. 남도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도 2번이나 열었다. 사랑하면 남들 눈에도 티가 나는 법이다. 많은 관객들이 나의 애정이 듬뿍 담긴 동백 그림을 사랑해 주었다.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동백꽃. 나는 삶의 여러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동백꽃 필 무렵은 바로 지금이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